예, 경제와 투자를 생각하는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요. 시선 집중입니다. 연일 초반이기도 하지만 나오는 발언들 하나하나가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고요. 첫 번째 일성은 관세이고 또 다보스 포럼 화상연설에서는 금리 얘기까지 꺼낸 상황인데요. 관련된 이야기들, 시장에 미칠 영향, 또 우리 연휴 기간 동안의 전략까지 알아봅니다. 키움증권 미국 주식 전략 김승혁 연구위원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게요. 연일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전에 일단 행정명령에서 나온 얘기들 하고요. 다보스 포럼까지가 좀 업데이트된 것 같아요. 이제 주목할 점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우선 행정명령을 통해서는 사실 시장의 기대랑 좀 달랐던 부분이 있었죠. 아무래도 관세 정책 같은 경우가 먼저 좀 선제적으로 적용이 되고 이민 정책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는 관세만큼 주목받지 못했었는데 행정명령을 통해서는 관세라던가 대중국 견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민자 관련된 정책, 경제 관련된 정책, 에너지 관련된 정책들이 이제 백악관에 새롭게 등장했던 행정명령의 세부 내용을 봤을 때는 꽤 많이 이제 주목을 받았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관련된 세부 내용 역시도 좀 우리가 예상했던 매운맛보다는 좀 덜 매운맛이지 않았나라는 시장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또한 이제 그런 연동해서 스타게이트 얘기도 같이 나오면서 관련돼서 이제 AI라든가 이제 헬스케어 섹터가 좀 더 주목을 받는 그런 모습이 우선 행정명령을 통해서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보스 포럼을 통해서는 그 관련된 얘기가 조금은 더 나아가서 제조 기반을 미국에 두어라.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바이다. 첨단 제조업에 대한 리쇼어링을 이제 트럼프가 꾸준하게 강조를 했었는데 이제 그것과 이제 관련된 얘기였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트럼프는 외치고 있는 상황이 아무래도 재정 지출에 대한 어떤 여력이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한정되고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행정부의 곳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제 경기 부양책을 위해선 재정 지출이 아니라 통화 정책을 통한, 즉 금리 인하를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게 원래 트럼프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관련된 얘기가 생각보다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수위가 낮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금리도 사실은 내리려고 한다. 근데 좀 지금 얘기 가지고 좀 낙관할 수는 없는 얘기 아니에요? 뭔가 좀 튀면서 불꽃이 일어날 수 있는 지점이 많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낙관하기는 어렵죠. 예. 왜냐하면 그냥 방금 이제 취임한 동시에 나왔던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그나마 의의를 갖는다라고 하면 트럼프가 첫 100일, 이제 대부분 행정부가 첫 100일 동안에 본인의 기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행정명령을 가장 먼저 공개를 하느냐 정도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러한 측면에서 좀 안도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관세 정책이 적용이 안 될 거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관세 정책에 대해서 색깔을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선명하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우리가 해보면, 지금 예를 들어 스콧 베센트 재정장관 같은 경우 또는 이제 하워드 러트릭 같은 경우에 상무장관, 그리고 USTR 같은 경우 무역 대표부, 이 담당자들이 관세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합의냐 무기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본인들의 생각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 생각이 정리가 되려면 어떤 방향이 미국의 실익이 될 건지에 대한 물리적 판단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절대적 시간이 지금은 소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월가 출신들이 들어가서 좀 완충을 하는 것 같긴 해요. 트럼프의 행동을, 그렇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이제 1인 기업이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사실 트럼프 워딩으로 다 두려워했지만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도 트럼프가 한도 폐지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공화당에서 이걸 막았죠. 오히려 하원에서는 이거를 통과시키면서 트럼프가 일종의 사실 본인의 의도대로 다 못했던, 지금 어느 정도 워딩, 그러니까 트럼프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만 사실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게 더 의미 있잖아요. 금리 얘기를 좀 하면 올해 어쨌든 연준이 당초 4회에서 한 2회 정도로 금리 인하 횟수를 지금 점도표에서 낮춰놨습니다. 일정 트럼프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측면도 있는데, 트럼프는 금리를 내리라고 이제 압박을 할 것이다. 그러면 과연 연준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횟수가 지금 2회보다도 더 늘어날 수 있을까? 조정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트럼프 딴에서만 우선 금리를 한번 봐보면
저희가 2017년을 한번 돌아가 보면 2017년부터 2018년 초까지 그때 당시에도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외쳤습니다. 다만 그때 실제 금리는 계속 올랐고요. 2018년 9월에 있어서야 다시 금리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독립성이 트럼프의 어떤 워딩으로 사실 낮춰질 거냐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는 사례가 한 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금리에 대한 결정은 결국에는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최근 CPI나 PPI 그리고 소매 판매 지수 같은 경우가 좀 괜찮게 나오면서 그나마 4.8%까지 갔었던 미 국채 금리가 4.6 수준으로 조금씩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페드워치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1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미국 경제 페드워치 데이터는 2회가 아니라 1회예요? 맞습니다. 네네. 사실 거기는 어쨌든 옵션 시장을 통해서 확률을 판단하는 거기 네. 때문에 계속 변합니다. 그렇죠. 계속 매일매일. 바뀝니다. 예. 그래서 이제 2회 정도를 얘기를 한 건 점도표 기준으로 이제 2회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페드워치는 1회, 2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실물 경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대한 판단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 중립금리가 올라간 건 맞고요. 그러면 우리가 최종 금리 하단이 예전보다는 높아진 거죠. 과거에는 2% 목표 물가제였다면 이제는 그거보다 높은 수준일 거다. 지금 뭐 이제 2.8%, 2.7%, 뭐 3%대, 3.25% 여러 가지 이제 중립금리 수준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거보다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금리에 대한 하락 폭이 그렇게까지는 높지 않을 거다라고 연준은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경제 자체가 뭐 어제 같은 경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고용시장이 뜨거웠던 고용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라는 시그널은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침체로 연결될 만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최근에 비농업 고용지표라든가 ADP 고용지표 같은 거를 확인하더라도 네. 아직까지는 사실 고용시장의 냉각도가 침체를 유발할 만큼 크지는 않고 점진적으로 정상화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한다면,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1회에서 2회 정도의 금리 인하가 현재로는 적당해 보인다라고 판단합니다. 연준은 지표를 보고 결정한다라는 말씀인데, 그것도 또 이렇게 확고하지 않아요. 연준도 보면요, 그죠? 지표 보고 한다고 해서 후행적이잖아요. 지표 본다는 게, 그죠? 그러니까 몇 번 하겠다는 게 경험했잖아요. 작년에, 재작년에 뭐 워낙 변동성이 크고요. 금리 얘기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했고요. 트럼프가 얘기한 것 가운데 정책적 이슈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가능하면 예측했었는데,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스타게이트 구상을 발표하는데도 CEO들 옆에 세워놓고 본인이 이제 공시사를 좀 했습니다. 트럼프 시대 AI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지금 AI 산업은 이제 과거의 생성형 AI에서 추론형 AI로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고요. 네. 그 다음에 피지컬 AI까지로 가기 위한 AI 에이전트 정도가 지금의 과도기다 정도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이런 AI 시대에 본인이 규제를 완화해 준다던가 관련된 어떤 도움을 준다던가 하면서 조금 더 부각시키려고 노력은 할 건데, 그러면 그 관련된 부각의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하면 AI 인프라에 대한 설비입니다. 지금 뭐 이제 행정명령 속에서도 나와 있지만 관련된 어떤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게 가장 우선순위다라고 트럼프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최근 그린란드 관련해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알래스카 관련해서도 LNG 파이프라인을 깔아야 된다라고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전력 설비 투자가 AI 딸에서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실 그런 어떤 내용이 나오고 직후에 많이 이제 슈팅 받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력 설비 관련해서 광 케이블이라든가 변압기 뭐 이런 쪽이 좀 더 많이 슈팅을 받았고요. 뭐 대표적으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땐 우선은 AI 설비 투자가 먼저, 인프라 투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중에 가서야 설비 투자가 다 완료가 되면 이 AI를 이용해서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연결될 것이냐, 이게 끝단이겠지만 지금 당장은 우선은 인프라 투자가 먼저 우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시각이시네요. 뭐 AI 자체에 대한 어떤 메가 트렌드로서의 뭐 생산성 향상 이런 것보다는 트럼프는 그걸 통해서 인프라, 자국 경제를 살리려고 할 것이다. 그게 뭐 원유 얘기도 합니다만 가스라든지 혹은 뭐 원전, 그죠? 뭐 SMR 이런 거 뜨는 것들이 그런 맥락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우리도 뭐 전력기기나 원전주들이 좀 움직이잖아요. 그 부분은 국내 기업들은 어느 정도 좀 그 수혜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이제 미국 주식 담당이기 때문에 네. 국내 파트를 함부로 어떻게 말씀드리기 네. 좀 어렵기는 하지만 우선은 해외 관련된 어떤 수주가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설은 거의 미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 중국에도 좀 있기는 하지만 네. 거의 메이저는 미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본인들의 캐파를 전부 다 이용을 한다면 자국의 산업만으로 이걸 이용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그 본인들의 동맹국 중심의 어떤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대표적으로 한국도 다른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관점에선 당연히 한국의 전력 설비나 전력 기기 관련된 업종들도 좋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뭐 국내 캐파만 아니라 주요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북미로 많이 가니까요. 그걸 이제 전력 기기나 전선 받는 거 그렇게 보면 참 원전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유럽이나 이런 데 수출하는 거지 미국에 필요한 AI 인프라를 위한 원전은 좀 아니어서 좀 더 거리가 있긴 합니다. 스타게이트 얘기 나왔으니까요. 관련해서 이제 좀 혜택을 볼 기업들이 무엇일까? 미국 언론들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뭐 ARM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반응은 또 엔비디아가 반응했었어요. 글로벌 전문이시니까 그런 그 스타게이트를 포함한 AI의 지속적인 투자에 따라서 올해 최대 수혜지는 뭘까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스타게이트에 대한 참여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건 당연히 맞고요. 이제 기술적 자원으로 들어가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접 참여 안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직접 참여는 안 하기는 했는데 사실 지금 오픈 AI가 있으니까. 예. 네, 그 둘이 이제 갈등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네. 많죠. 근데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빅테크 자체가 테슬라를 좀 제외하면 이제 좀 혜택을 받는 거는 AI 전력 수요가 확장되면서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어떤 캐파도 커질 거다. 마켓 메이킹 자체가 가능할 거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얘네가 대표적인 수혜냐? 얘네는 당연히 수혜는 받지만 상승폭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 있겠죠. 워낙 무거운 주식들이니까요. 예. 그래서 상승폭으로 보면 뭐가 좀 더 크냐를 보면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전력 인프라가 담긴, 그리고 IPP, 저희가 이제 독립민가발전산업소라고 하는데 IPP 관련된 어떤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력 설비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전력 기기라든가 예. 설비라든가 관련된 인프라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그런 어떤 기업들이 조금 더 이제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관련된 얘기가 나온 뒤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인 건 IT, 두 번째가 헬스케어 섹터였거든요. 관련된 의료 쪽 관련 헬스케어뿐만이 아니라 의료나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라클 회장이 스타게이트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이 AI가 가장 높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의료 쪽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관련된 희귀병 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수혜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약바이오 쪽이라든가 아니면 전력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쪽이 그런 쪽에서 좀 관련된 수혜주, 그러니까 좀 규모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 좀 높은 수익률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그러니까 AI의 투자에 따라서 물론 이제 뭐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 이제 기존에 것도 많이 판매하겠지만 그쪽의 상승률보다는 새롭게 전력 인프라나 AI가 창출하는 AI 의료 이런 쪽을 보셨습니다. 전력 쪽에서 그럼 뭐 미국 기업 가운데서는 리서치 하시면서 혹시 뭐 탑픽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십니까? 좋은 기업이 어디입니까? 이제 전력 관리 네. 설비 관련해서 제가 종목을 바로 말씀드리는 건 살짝 어려울 것 같고. 그래요? 공개하기 좀 어려우세요? 컨퍼런스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제 관련된 산업 정도를 우선 설명드리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관련 기업들이 많죠. 네. SMR은 뭐 오클로라는 기업이 최근에 엄청 뜨고요. 뭐 최근에 또 GE 버노바라고 읽어야 돼요. 베르노바라 읽어야 돼요. 베르노바 뭐 기업 많습니다. 그죠? 관련된 뭐 기업들 전력 쪽을 좀 보자고 얘기를 하셨고요. 네. 우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도 네네. 방금 말씀하신 오클로 같은 경우는 직접 네. 계약이 되어 있는 거고,
이제 SMR은 소형 원자력 쪽 테마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원자력이 지금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은 곳이고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전기 먹는 하마다라고 했을 때 그 전력 소요를 가장 빠르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곳 중 하나가 원자력이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산업군과 섹터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의료 AI는 국내 기업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 국내 기업 봐도 이제 덜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미국 많이 진출하거든요. 가상화폐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가 뭐 가상화폐 국가 자산으로 보유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뭐 실무 조직을 만들겠다는 얘기까지 했고요. 오늘 뉴스가 특이한 게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상당히 좀 보수적인 걸 것 같은데 뭐 비트코인 상당히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변동성은 사실 또 상당히 있어요. 예. 우선 변동성이 상당히 많은데 얘네가 이거를 전력적 자산으로 왜 가져갈 거냐에 대한 근본 이유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재정 지출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제 AI 인프라 투자도 물론 이제 손정희 같은 경우가 재정 자문으로 갖고 있지만 꾸준한 재정 지출은 해야 되는데 그럼 지출을 계속 하려면 채권을 발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발행되는 채권을 옛날에는 중국이랑 일본이 사줬지만 지금은 중국은 이제 등을 돌렸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채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채에 대한 새로운 수입처로 스테이블 코인을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에서 코인을 발행하면 그거에 따라 USDT, 그러니까 국채를 스테이킹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 시장에서의 유동성 바다를 채권 시장으로 어느 정도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만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다른 국가들도 같이 쫓아와야 됩니다. 네. 한 나라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독점하게 놔둘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코인에 대한 발행량의 수요가 국가 단에서 붙을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증권 김승혁 연구위원과 함께 트럼프 2.0 시대 또 연휴 사이 일어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트럼프는 개인 이 암호화폐 발행해서 개인적으로 돈 벌고 그죠. 맞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비트코인 비축하고 거기로 이제 손님 모아가지고 그렇죠. 예, 달러에 대한 위상을 지켜나가고 그런 그림이군요. 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 이렇게 갈 텐데 일단 미국 시장은 상당히 고점에서 있는데 트럼프 취임 이후에 오히려 분위기가 좀 이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세가 이어갈까요? 아니면 여전히 있을 수 있는 조정에 좀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지금 S&P 500 기준으로 6,000포인트를 좀 회복하기는 했지만 최고치 기록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나 상승 속도를 저희가 한번 보자라고 네. 하면 상승 속도는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제어됐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어제 장만 보더라도 장 초에는 좀 내려왔다가 이후에 다시 이제 트럼프의 워딩으로 인해서 좀 올라왔거든요. 네. 어느 정도 지금 분위기가 좀 계속 위쪽이긴 하지만 사실 맘 놓고 계속 위로 던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불안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밸류가 너무 찼다라는 불안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2월까지 어느 정도 우상향 흐름은 가능은 하지만 결국 조정 흐름도 같이 겸비되어 있는 우상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단 변동폭이 매우 큰 그래서 박스권 내에서의 변동폭이 큰 우상향이다 정도로 저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BOJ에서 금리 결정합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을 꽤 높게 보고 있는데 그 가능성과 함께 그랬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시장 충격은요? 우선 이제 과거의 BOJ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네.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 엔화에 대한 숏 그리고 엔화에 대한 롱 그리고 기술적 숏이 같이 걸리면서 네. 한번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었죠.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같이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얘기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한시름 놔도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한번 맞아봤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시장이 충분하게 예측하고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쇼크가 다시 한번 올 거다라는 생각은 저는 크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포지션 자체가 이제 이전보다는 줄었다고 평가들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 또 기업 실적 시즌인데 결국은 이제 펀더멘털에 근간하지 않겠습니까?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기업 또 좋게 나올 수 있는 기업들 어디가 좀 있을까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4분기에 대한 실적인 거잖아요. 24년 네네. 4분기에 대한 실적. 그때 당시 이제 뭐가 좀 핫했느냐를 보면 여전히 사실 지금이랑 비슷했습니다. AI가 그때 당시 한창 핫했고요. 네. 증시만 보더라도 S&P 500이 12월 초까지 계속 올랐거든요. 12월 FOMC 이후에 조금 이제 조정 흐름을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빅테크 중심의 기술 그 관련된 어떤 흐름은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금융주 관련된 실적이 공개가 되었는데 그렇죠. 예. 그 안에 세부적 내용을 보면은 M&A 관련된 얘기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IPO가 점점 되고 있고 주식의 발행 인수 시장이 꽤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주도주 정세의 어떤 실적 모멘텀이 나오긴 하겠지만 완전히 이제 러셀 2000단에서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주 입장에서 인수합병 관련된 이슈가 한 번씩 유입되면은 세부적 종목 몇 개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M&A에 대한 기한을 우리가 같이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그 사실은 AI의 수혜주로서 뭐 AI 빅테크도 좋지만 전력 인프라나 AI 의료 이런 쪽 말씀하셨는데 그쪽은 실적이 좀 미국 같은 거 잡혀요? 아직은 실적은 아니고 기대감이에요? 아직까지는 실적이 그렇게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대감으로 가는 거군요. 네. 자, 일단 전략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1월로 넘어가면서 사실 미국도 연말에 좀 조정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1월로 넘어오고 상당히 긴장하던 트럼프 시대,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오히려 분위기는 좋고, 다만 우리는 또 긴 연휴를 지금 들어간단 말이에요. 1월 연휴 쉬고 오면 사실은 하루 지나면 2월이잖아요. 그죠? 1월 말 한 2월 이렇게 봤을 때 글로벌리 전체적인 전략이나 포트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우리가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지금 이제 성장 모멘텀이 높은 아이들을 포트에 담아두기는 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 역시도 조금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애들 다만 AI가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쫓아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유틸리티 섹터 종목도 같이 좀 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저희가 이제부터 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저희가 연휴 쉬는 동안에 이제 유동성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채권 발행 계획이 이제 나오고 QRA가 이제 공개가 되는데 네. QRA 관점에서 지금 현재 유동성이 공급될 거냐 아니면 다시 한번 축소가 될 거냐 QT에 대한 중단 가능성이 언제부터 시작될 거냐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 여갈피 같은 경우가 최근에 거의 축소가 되고 있어서 이것이 지급준비금을 건드릴 수 있을 거다. 관련된 얘기가 한 번씩 나오면서 SOFR 금리가 IORB를 한 번씩 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연말 정도에 관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연휴 정도 기간에는 당연히 지금 AI에 대한 어떤 산업 트렌드 그리고 관련된 전력 기기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근본적 경제를 결정할 수 있는 유동성 관련된 이슈 그리고 채권 관련된 이슈도 좀 중요하게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다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채권은 지금 투자하면 매력이 없습니까?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채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4.8 레벨에서는 매력도가 상당히 있었다라고 네.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매력도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 관점에서 매력도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QRA를 통해서 이제 재무부나 이제 연준이 본인들의 채권 발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계획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채 중심으로 가던 걸 이제 중장기물 중심으로 발행을 할 거다라는 게 예상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게 되면은 유동성을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이제 QRA 전까지 그리고 4월이 세수를 걷는 달인데 그 전까지 지금 TGA를 본인들이 6,6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풀 거냐 아니면 그거를 좀 보유하고 타이팅하게 만들 거냐 뭐 이런 어떤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바이든 때는 옐런이 그거를 완전히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그 공백을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자금 계획을 어떻게 짤지를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나온 말들 그리고 시장 영향들 연휴 동안에 챙겨봐야 될 이야기들 키움증권 김승혁 연구위원과 함께 점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